네, 한경 글로벌 마켓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님께서 여기 뉴욕에 오셔서 거시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고용 환경이 워낙에 강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식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습니까, 처음에? 최근까지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경제는 조금씩 둔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지표를 보면요, 네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에서는 정부에서, 그 다음에는 의료, 헬스케어, 세 번째는 construction 그것도 이제 건설도 대부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하는 construction입니다. 그게 나머지는 leisure and hospitality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뭐 호텔, 레스토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경제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고 큰 상관이 없거든요. 정부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면 채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네 가지를 빼면은 나머지에서는 고용 창출이 뭐 많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가 계속 둔화가 되고 특히나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은 조금 더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롤링 리세션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순차적으로 경기가 결국 침체에 들어갈 거다라는 건데 연착륙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작동 원리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경기에 꼭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침체를 다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부분씩 해가지고 침체가 생기는 겁니다. 2024년 말쯤 되면은 대부분 분야들이 다 침체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이자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택, 하우징부터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팬데믹 때 재고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사들였거든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팬데믹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지 않고 여행들을 많이 하고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재고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So manufacturing, 제조업.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딴 데서도 생길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이제 금년 말쯤 되면은 아마 소비자들도 조금 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창출이 조금씩 슬로우다운이 되고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이자가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빚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 카드 빚. 네. 그러면은 이제 순착선으로 각 섹터가 이제 침체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고통, 페인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준에서 뭘 할 거라 그것을 보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하고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2022년도에 레이오프를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니까 아마 경제 침체가 생길 거라 그런 것을 기대하고 레이오프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하도 빨리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뭘까 되는 걸 기대해가지고 그 기대에 대해서 액션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이번에 나온 또 데이터 중에 하나가 주거비에 대한 항목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상당 비중이 또 뭐 렌트나 아니면은 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등가 임대료 OER이라고 하는 그 지표를 많이들 또 주목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거비의 영향 부분은 저희가 보기엔 어느 정도로 좀 판단을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Zillow나 Apartmentless 거기를 보면은 아파트먼 렌트가 거의 안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는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CPI에 안 나오느냐?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마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먼 렌트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CPI 렌트에 아마 내년 말쯤에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보면은 물건값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월마트나 뭐 타겟 그런 데서는 물건값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상승률을 좀 낮추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그게 한 가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내년 때쯤 보면은 네. 이게 CPI 렌트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디플레이션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니라 한 1년 뒤 2025년 초쯤 되면 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걱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물건값이 내려가고 또 그때는 이제 CPI 렌트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두 개 합치면은 잠깐은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디플레이션 그렇죠. 환경에 가깝게 간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연준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아마 일시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또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걱정이 생기면은 연준에서는 이자를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죠. 그 금리 부분으로 그럼 미리 들어가서 여쭤보자면 그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경로가 당초에는 뭐 3월쯤에 내릴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완전히 이게 사라졌고 시장에서도 6월에 인하하는 것도 좀 어렵겠거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준이 행동할지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제 1970년도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자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플레가 또 올라갔어요. 네. 그게 2차 대전 후에도 그랬고 1970년대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꼭 2번, 3번밖에 안 내릴 거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연준에서도 못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실질 금지, 영어로 하면 real interest rates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들이 나도 그렇지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자 nominal interest rates 그게 아니고 실질 금리 real interest rates 그게 중요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리.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경제 성장, 경제 고용 창출, 그리고 소비, 뭐 지출, 뭐 borrowing 그런데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 금리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Federal Funds Rate 그게 5.5%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인플레를 보면 그걸 이제 한 3%라고 생각해봐요. 3.3%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실질 금리는 2.5%거든요. 그럼 실질 금리가 역사적으로 2.5%면 그게 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인플레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경제가 더 둔화가 되고 침체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지금 뭐 이제 중동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원유가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배럴당 80달러 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2024년 지금까지는 영어로 하면 이제 Goldilocks 인플레도 내려가고 경제 성장률도 뭐 괜찮고 그래가지고 뭐 잘 됐는데 그게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봐가지고는 무슨 이제 뭐 중동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딴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supply shortages and bottlenecks 그게 더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노동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자를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조금 두고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좀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6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한 4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5.5%인데 그게 5.5%가 이제 내년 초쯤 되면은 아마 4.5% 정도 그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last mile problem 3%에서 2% 가는 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특히나 이제 실질 이자가 많이 올라가겠고 그렇다면은 한 4번은 이자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침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준이 이자를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경제 침체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번복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이자를 뭐 4번 내린다, 3번 내린다. 그게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4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만한 건 미국의 선거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판도가 바이든 현 미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구도로 굳혀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미국 대선의 이슈가 뭐 경제 지표나 시장에 주는 영향 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네,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는 정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이자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느냐 그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2월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정치 때문에 그렇게 한다.
기왕에 이자를 내린다면 그리고 또 내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자를 내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누가 당선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가령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관세를 많이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딴 파워시도 뭐 하고 그러면 그게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생기고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준에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자를 더 많이 낼 수가 없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자. 어쩔 때는 이자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부분 걱정은 완전히 지나간 걸까요? 지금 홍해 위기는 약간 지속된 위기이면서도 그 전에 있었던 전쟁 같은 충격은 아닌데 이것도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후에는 이제 공급망이 너무나 잘 해소가 돼가지고 지금 인플레가 많이 내려온 이유가 공급망이 해소가 돼서 그런 게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동에서 뭐 전쟁이 더 심해져가지고 원유값이 더 치솟아가지고 뭐 이제 80불이 아니고 뭐 100불, 150불, 어떤 사람들은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유값이 또 올라갈 것은 이제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할 그 광물이라고 하니까 그 원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대부분 그 원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오거든요.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뭐 중국 그런 데서 들어오거든요. 무기를 만드는데도 뭐 셀폰 그런 걸 만드는데도 광산 그게 필요하는데 그게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요한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엔티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엔티몬이.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거의 생산하지 않아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와요. 그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고 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더 공급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디락스 이코노미 영어로 하면 골디락스 이코노미 그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골디락스가 올해 정도의 지금 환경이지 선거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전쟁 이슈가 얼마나 빨리 해소될지는 좀 불확실하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그럼 내년은 상당히 더 침체라던가 어둡게 좀 전망을 저는 이제 침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가치의 골디락스 이코노미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제 꼭 침체는 아니지만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또 공급망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이자를 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경제가 침체가 돼버리는데 이거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확률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공급망 이슈나 뭐 잠재적인 지정학 이슈도 있지만 또 걱정하시는 게 있을까요? 시장에 정말 변수가 될 만한 위기 요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또 있을지. 제일 걱정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영어로 하면 geopolitical issue 그게 제일 큰 거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 생겨야 되지만 생길 건 생기니까 거기에 생기게 된다면 그 이제 경제 성장률을 줄일 거고 또 인플레가 더 높아간다. 그게 이제 한 가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걱정은 이제 제 생각에는 연준에서 지금 이자를 빨리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real interest rate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왕에 이자를 내리려면 조금 빨리 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자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프로페서 밀턴 프리드만 노벨 수학학자 그런 말씀하는데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경제적인 영향은 금방 오는 게 아니고 한 1년 18개월 후에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자를 올리자 내리자 그것을 오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연준이 너무 늦게 액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침체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된 거라고 경제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스테이크를 지금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월이나 연준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문제. 그렇죠. 예. 최근에 나온 이슈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재융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은행 산업이나 연관되어 있는 쪽에는 이렇게 타격이 경제적으로나 뭐 실적으로나 이렇게 잡히게 될 텐데 이런 쪽에 대한 파장이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냥 상업 부동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쪼개 부분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부동산, 인더스트리얼 빌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요새도 이제 없어서 못 팔거든요. 이제 뭐 아마존 이런데 뭐 회사에서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공식률이 뭐 2% 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빌딩이 물론 이제 나오기는 나온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거기는 이제 빌딩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공시률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새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새 스페이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튼튼하거든요. 또 멀티 패밀리 그러니까 뭐 아파트먼트 같은 거 보면요.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재용자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거기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리테일 소매 빌딩 그것도 보면요. 한 뭐 2년 3년 전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에 그 리테일 빌딩은 새로 짓지를 않았거든요.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공실률이 거기서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테일 빌딩도 보면 이제 A, B, C, D가 있는데 A는 제일 좋은 거고 C는 제일 이제 그 나쁜 건데 이제 C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A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오피스 빌딩 문제인데 오피스 빌딩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됐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오피스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그 다운타운 뭐 LA, 다운타운 LA 뭐 뉴욕 그런 데 있으면 좀 문제가 많은데 서버브 좀 떨어진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또 이제 공실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상업 부동산이 이자가 높으니까 물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된 이유가 이자가 낮았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지금 올해 환경 뭐 골디락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조금 배분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장에서 너무 낙관론이 퍼지고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에 그냥 편승하는 게 좋을지 어떤 대응을 좀 하면 좋을지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을 보면은 Magnificent Seven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S&P 500를 투자하는 사람들 그걸 갈라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gnificent Seven 거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493개를 보면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왜 좋은 기회가 많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2차 대전 후에 통계를 보면요. 경제 성장률이 있으면요. 스탁 마켓과 증권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87%예요. If there's any kind of economic growth at all.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꼭 높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경제가 조금만 올라가도 스탁 마켓가 올라갈 확률은 87%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경제 침체가 없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조금 둔화가 되지만은 그것은 증권시장에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인플레. 역사를 보면은 인플레가 정점을 올라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증권시장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2%는 안 가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증권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또 연준에서 이제 이자를 더 올리지 않는다 그런 정점에 있다. 그게 스탁 파는데 이제 증권시장 파는데 사는데 굉장히 좋은 지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FRB가 이자를 정점에 올라가지고 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게 증권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꼭 이제 S&P 500 그걸 보지 않고 나눠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은 그 493개 주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옛날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증가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그 이제 올라타야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는데 꼭 저는 개인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S&P 500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애플 그런 데 다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AI는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1970년대에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AI가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 AI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증권시장은 항상 앞으로 이제 뭘 전망을 해가지고 미리서 빨리 액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 뭐 AI 스탁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많아가지고 디맨드가 많을 거라는 건 사실인데 그걸 기대해가지고 미리서 빨리 이게 이제 증권값을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이제 거기에 투자하기가 조금 늦지 않나, 좀 하려면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자리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